옥색 한산 새못이 두루마기 자락을 펄럭이며 허우대 멀쑥한 쩔무니가 강둑을 걷다가 걸음을 멈췄다. 아름드리 버드나무 그늘에 남정네들 여러 명이 모여 가마솥을 걸었다. 한 무리가 뗄나무를 모아오고 나머지는 밧줄을 버드나무 가지에 메어 달고 줄을 잡아당기는데 밧줄 끝이 황구 목에 걸렸다. 황구는 마지막 목숨을 부지하려고 발버둥을 쳤다. 가지에 걸린 밧줄을 두 남정네가 힘껏 잡아당기자 황구는 낑낑캑캑 질질 끌려가다가 마침내 죽음이 코앞에 닥쳤음을 스스로 깨달았다. 저항도 포기한 채 슬픈 눈으로 떨어져 보고 있는 선비를 쳐다보는 것이다. 자기를 쳐다보는 슬픈 눈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여보시오. 선비가 소리치며 버드나무 밑으로 내려갔다. 그 개를 살려주시오. 내가 넉넉하게 값을 치르리다. 남정네들이 위아한 눈빛으로 선비를 쳐다봤다. 선비가 허리춤에 찬 전대를 풀어 30냥을 꺼내 개목줄을 끌던 남정네의 손바닥 위에 놓았다. 남정네는 눈을 크게 떴다. 30냥이면 거의 황구 3마리 값이다. 황구는 눈물을 흘리듯 축축한 눈망울로 선비를 쳐다봤다. 선비는 황구를 몰고 가다가 개목줄을 풀어줬다. 황구는 도망은커녕 선비의 도포 자락에 붙어서 선비와 보조를 맞추었다. 얼마나 걸었나 나루터에 닿았을 땐 기나긴 온유월 해가 서산에 떨어지고 으스름이 내려앉았다. 선비는 나루터 주막으로 들어갔다. 나으리 어서 옵시오. 주모가 반갑게 맞았다. 선비는 두루마기를 객방에 걸어두고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오는 앞마당 평상 위에 나와 앉았다. 주모 황구 먹을 것도 좀 챙겨주시오. 하자 주모는 생선 대가리와 잔반이 있으니 걱정 마시오. 하면서 평상 아래 앉은 황구를 자세히 본다. 사냥개도 아니고 족보 있는 놈도 아닌데 어인일로 선비님과 어울리지 않게 저런 똥개를 끌고 다니십니까요? 선비도 생각하니 웃음이 나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구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우람한 덩치의 남자가 나와 집신을 동여매며 부엌의 주모를 보고 내 다녀오리다. 발인을 보고 올 테니 집 잘 보시오. 하자 주모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대문 밖까지 나갔다 돌아왔다. 선비는 초롱불 아래 평상에 앉아 국밥을 먹고 황구는 평상 아래서 개죽을 먹었다. 그 사이 안방에서 나온 주모는 머리에 동백기름을 얼굴엔 박가분을 하얗게 바르고 자주색 저고리로 바꿔 입고 나와 새끼 흐르는 미소를 띄웠다. 선비 나으리, 우리 집 청주 한 잔 들어보시지요. 이번 술은 잘 빚어졌습니다요. 선비도 이런 분위기를 내팽개칠 의인이 아니다. 배진사, 그는 8번째 과거에 낙방하고 주색잡기에 빠져 그 많은 문전옥답을 다 날리고 이제는 노름판에 기웃대거나 과부들이나 후리는 파라코가 됐다. 전날 밤에는 모처럼 끝발이 밤새도록 이어져 전대가 두둑하던 차에 버드나무 아래 황구의 슬픈 눈빛과 마주친 것이다. 꼬리를 흔드는 주모를 자세히 보아하니 30대 중반, 얼굴은 밉지 않고 허리끈을 바짝 동여매어 탱탱한 엉덩이가 터질 듯했다. 배진사가 묻지도 않는데 주모는 바깥 양반은 당숙이 하직해 30리 떨어진 상가에 갔다가 닷새 후에 돌아올 겁니다요. 청주 한 호리병을 주모와 나눠 마시고 객방으로 들어가자 주모도 따라 들어오더니 후 호롱불을 껐다. 서로 열이 올라 옷을 벗는데 끼깅낑낑 황구가 쪽마루에 올라와 두 발로 문풍지를 뜯으며 컹컹 지저대는 것이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배진사가 저고리를 걸치고 뛰쳐나가 몽둥이를 들자 황구는 도망을 쳤다.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또다시 문을 뜯는 황구. 도망치는 녀석을 따라 얼마나 갔을까? 한참 만에 발걸음을 돌려 주막집 안으로 들어오다가 배진사는 깜짝 놀랐다. 문상 갖다던 바깥 양반이 돌아와 발가벗은 주모를 마당에 끌어내놓고 메타작을 하는 것이다. 덩치가 산만한 바깥 양반이 배진사를 보더니 선비나으리 음탕한 인연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훌륭하십니다. 머리를 조아렸다. 황구가 배진사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황구가 배진사의 두루마기 자락을 물고 당기는 걸 뿌리치고 노름판에 들어가면 영락없이 몽땅 털리고 황구가 꼬리치는 걸 보고 들어가면 그날 밤은 끝발이 서 판을 쓸어버리는 것이다.
앞에 진사와 황구는 언제나 붙어 다녔다.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조부로부터 사자수학을 배우고 집으로 찾아온 훈장으로부터 사서삼경을 배우고 별당에 틀어박혀 사군자나 치던 16살 규수가 양반 가문 헌원장부 둘째 아들에게 시집갔다. 신랑은 초시에 합격한 백면서생으로 깊은 학식에 기품 있고 예절 발라 저런 사람은 통시에도 안 갈 거야 라고 신부는 속으로 생각했다. 첫날 밤 촛불을 끄고 나자 그렇게도 점잖던 신랑이 짐승으로 돌변해서 홀랑옷을 벗고 신부의 옷도 발가벗기고는 입에 담지 못할 망신스러운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는 것이 아닌가. 아프고 놀라서 밤새 쪼그리고 누워 눈물을 흘렸는데 코를 골고 자던 신랑이 새벽녘에 깨어나 또다시 짐승이 되어 몹쓸 짓을 했다. 동창이 밝자 간밤에 그 짐승은 위관을 정제하고 의젓하게 점잔을 빼며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시치미를 뗐다. 새 신부는 쓰라리고 부끄럽고 낭패스러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남편은 태연하게 웃고 사설을 늘어놓았다. 도대체 저게 양반인가? 저게 인간인가? 남편은 시집에 두고 혼자 친정으로 신행 가던 날 신부는 제 어미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 남자하고 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친정어머니는 난감해졌다. 어릴 때부터 남녀유별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쳤지 남녀합한에 대해서는 한마디 귀띔도 하지 않았던 것이 후회가 되었다. 친정어머니도 양반 가문 출신이라 한평생 말과 몸가짐이 한치 흐트러짐 없이 조신하게 살아왔기에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딸에게 음양의 조화를 적나라하게 말할 수 없었다. 친정어머니는 행랑어멈을 조용히 불렀다. 여보게, 내 오늘 밤 자네에게 부탁이 하나 있네. 제게 부탁이라니요? 새 신부 친정어머니가 행랑어멈에게 귓속말을 하자 행랑어멈은 얼굴을 붉혔다. 행랑채는 방 2개가 미닫이를 가운데 두고 이어져 있다. 친정어머니는 신행 온 딸에게 별당은 구들을 고친다 둘러대고 행랑채 방 한 칸에 잠자리를 마련해 두었다. 행랑아범 내외가 부스럭거리더니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아니어도 상념에 젖어 누워있던 새 신부가 살며시 몸을 일으켜 미닫이 사이로 눈을 갖다 댔다. 호롱불도 끄지 않은 채 두 짐승이 벌거벗은 채 온 방을 헤집고 뒹굴었다. 이튿날 신부는 어머니에게 그런 짓은 싼 것들이나 하는 짓이지 하며 역정을 냈다. 어머니는 조용히 내가 너를 어떻게 잉태했는지 알려주마. 그날 밤 새 신부는 안방 장롱 속에 앉아서 장롱 문틈으로 안방을 내다봤다. 술을 한 잔 마신 아버지가 안방에 들어와 촛불을 끄려 하자 어머니가 말했다. 오늘은 불을 끄지 마십시오. 그거 좋지요. 그 점잖은 아버지와 어머니도 행랑어멈 내외와 다름이 없었다. 백면서생 하원은 과거 시험지만 들면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다. 수많은 나날 그렇게 공부해서 차곡차곡 머릿속에 박아놓았던 그 많은 글들은 꼭 꺼내려 할 때 왜 모두 날아가 버리는가. 그 누가 칠전팔기라 했던가. 8번째 과거에 또 낙방을 하고 그놈의 지긋지긋한 공부를 때려치우기로 작정했다. 낙향하면 한양에 언제 다시 와보랴 싶어 여기저기 개성 갔다가 제물포까지 구경하고 친지들 얼굴을 피하려고 설날에도 객지에서 머문 뒤 고향 안동으로 발걸음을 뗐다. 단양팔경을 구경하고 중령을 넘는데 눈발이 휘날리더니 이내 폭설로 변해 발길은 허리춤까지 빠지고 시야는 대걸음 앞이 안 보인다. 기운도 떨어지는 데다 길을 잃어 허우적거리다 춥고 배고파 허리춤에 찬 표주박을 풀어 콸콸 약주를 마시고 나니 정신이 몽롱해졌다. 닥치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다가 몸이 허공에 떴다는 것만 어련풋하고 정신을 잃었다. 하원이 정신을 차렸을 때 따뜻한 방에 그가 누웠고 가물거리며 얼비치는
소복 입은 한 처녀가 보였다 안 보였다 종잡을 수가 없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분명 누워있는데도 떠있는 것 같고 여기가 이승인지 저승인지 몽롱하기만 하다. 관솔불이 꺼지고 칠흑 같은 방에 소복 입은 처녀의 옷 벗는 소리만 스슥스슥 정막을 깼다. 어느새 하원의 옷도 모두 벗겨졌다. 발가벗은 처녀를 안고 음양의 조화를 부리는데도 그녀의 몸은 차가웠다. 비몽사몽간에 합판을 하고 나자 처녀는 옷을 입고 하원의 옷도 입혀졌다. 그녀를 안고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동창이 밝아 잠에서 깬 하원은 깜짝 놀랐다. 하원의 품에 안긴 그 처녀는 시체였다. 죽은 지 몇 달이 지났는지 얼굴은 알아볼 수 없고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다. 방은 싸늘하고 문풍지는 뚫어져 바닥엔 낙엽이 뒹굴었다. 하원이 옆방을 열어보자 처녀의 부모인 듯한 시체가 누워 있었다. 하원은 불이 나게 뛰쳐나와 내닫기 시작했다. 그러다 20걸음도 떼지 않아 멈춰 섰다. 초가삼간 오두막으로 되돌아가 남양바지 뒷산자락에 눈을 치우고 구덩이 3개를 파서 3사람을 묻고 어설프지만 봉분도 올렸다. 허리에 찬 표주박에 술이 남아있어 한 잔씩 따르고 재도 올렸다. 온종일 일이 되어 또다시 날이 저물었다. 그는 그곳을 떠나며 초가삼간에 불을 질렀다. 성큼성큼 힘든 줄 모르게 산을 넘고 내를 건너 밤길을 걸어 어느 주막에 이르렀다. 여기가 어디요? 영주 땅이요. 주모를 잡고 꿈같은 얘기를 했더니 그녀가 내막을 들려줬다. 하룻밤에 눈 쌓인 그 험한 산길을 걸어왔다니 믿을 수 없소만 그쪽에 작년 가을 역병이 돌아 산골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소문은 떠돌았소. 하원이 주막에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소복 입은 그 처녀가 나타나 큰절을 올리다 말고 어깨를 들썩이며 하염없이 울었다. 부모님과 소녀는 서방님 덕택에 발을 뻗고 자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 두고두고 잊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책을 아궁이에 넣지 말고 한 번만 더 과거를 보십시오. 그해 봄, 하원은 팔전꾸기, 과거에 합격했다. 저녁 나절, 오생원 집에 생전 발걸음을 안턴 이초씨가 찾아왔다. 오생원이 약간 비꼬는 투로 지체 높은 초씨 어른께서 어인일로 찾아오셨나? 물으니 이초씨가 웃으며 내가 못 올 때를 왔나. 오생원과 이초씨는 서당 친구였지만 살아가는 길이 달랐다. 오생원은 일찌감치 장사길로 들어서 차곡차곡 재산을 쌓아 알부자가 됐지만 이초씨는 과거에 매달리다 낙방을 거듭해 가세가 기울어진 판이다. 술 한잔하러 가세. 이초씨가 오생원 소매를 당겼다. 동구 밖 주막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이초씨가 말문을 열었다. 내 동생 자네도 알지? 알고 말고 천하의 한량이지. 쥐뿔도 없는 게 지가 무슨 호걸이라고 허구한 날 저자거리 두목 노릇을 하더니만 논밭 다 팔아먹고 며칠 전에는 집까지 날렸다네. 한숨을 크게 쉬고 난 이초씨가 자네가 내 동생을 데리고 다니며 장사 좀 가르쳐주게. 이초씨가 바짝 붙어 앉아 통사정을 하며 너비하니 안주에 청주를 돌리자 여기저기서 그런 부탁을 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마지못해 청을 들어줬다. 오생원은 돈이 되는 거라면 똥오줌을 가리지 않았다. 이초씨가 부탁했을 때 배짱을 튕겼지만 내심 그는 쾌재를 불렀다. 첫째, 이초씨 동생 맹복이는 큰 덩치에 힘이 좋아 함께 다니면 다른 장돌뱅이들의 해코지가 없을 터이고, 둘째, 진보다리를 손수 쥐고 다니는 수고를 덜 수 있어 좋고, 셋째, 모든 잡일 다 시키고도 품삯 줄 필요가 없고. 보름 동안 맹복이를 데리고 집에서 만든 우한골 신환과 해구신 건포를 괴짝에 싸서 맹복이가 짊어지고 오생원은 앞장서서 장사길에 올랐다. 사흘째 되는 날 고래등 같은 기와집 대문을 두드려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오생원, 지난 가을에 구해온다던 거 가져왔어? 늙어서 골골하는 영감이 다리를 주무르던 첩씨를 내보내고 물어오자 오생원이 말도 마십시오. 이걸 구하러 황포도배를 타고 울릉도에 가다가
풍랑을 만나 죽을 뻔했습니다요. 맹복이 메고 온 고리짝을 열고 비단 보자기를 풀자 향나무 상자 안에 한지로 12겹을 싼 해구신이 나왔다. 해구신을 비싸게 팔아먹고 그 집을 나서는데 맹복이 사부님 하나 여쭙겠습니다요. 해구신은 물개 물건 아닙니까? 그런데 보신탕집에서 사온 개 물건을 말려 팔면 야 이놈아 장사란 원래 그런 거야. 진짜 해구신이라고 먹으면 벌떡 서는 줄 알아? 해구신이라 믿고 먹으면 그게 정력제야. 사부님 울릉도는 언제? 시끄러 임마. 맹복이 어리둥절해하며 뒤따르는데 날이 저물어 나루터 주막에 들어갔다. 잘 있었어 풍천댁. 오생원이 주모의 엉덩이를 치자 그녀는 싱긋 웃으며 쇳내 못 가난 날 앓고서 찾아왔소. 오생원은 기침이 심해 어떨 때는 피까지 토하면서도 색을 밝힌다. 이렇게 둘은 한 달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가짜 해구신 5개를 팔고 아편을 넣은 우한꼴 신안을 떨이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3년을 다녔는데 문제는 어느 날 오생원의 기침이 깊어지고 피토하는 빈도는 잦아지더니 마침내 드러눕고 만 것이다. 사부님, 빨리 쾌차해야 장사길에 나서는데 매일 오생원 집으로 출근하는 맹복이에게 내 장사수법을 너에게 다 가르쳐줬다. 콜록콜록 눈만 껌벅거리던 맹복이 왈 저는 그런 식으로 부자 되기는 싫습니다. 그때 오생원의 젊은 제취가 약사발을 들고 들어왔다. 본처는 애를 못 낳는 성녀라 몇 해 전에 쫓아내고 젊고 예쁜 제취를 들여놓았지만 그녀도 애를 낳지 못했다. 약사발을 들고 들어온 오생원의 제취 부인이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자 누웠던 오생원이 눈을 부릅떴다. 몇 달 됐노? 묻자 부인은 고개를 떨구는데 맹복이가 넉 달 됐습니다. 넙죽 말했다. 지난 1년간 합방한 사실이 없다는 걸 알아차린 오생원이 뼈만 남은 팔을 뻗어 맹복이를 가리키며 너 이놈 캐캐. 피를 크게 토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쾌간히 눈만 뜨고 있는 오생원에게 맹복이가 한마디 했다. 사부님, 나는 이런 식으로 부자가 되렵니다. 그날 밤 오생원은 죽고 맹복이는 오생원 제취와 가시버시가 되어 오생원이 한평생 모은 재산을 손쉽게 차지했다. 최가는 저작거리에 알아주는 악질 왈패였다. 건장한 허우대에 개망나니 같은 졸개들을 데리고 장터가게를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상납금을 받아 챙겼다. 돈을 안 주는 쌀가게엔 맷방석 위에 쌀에 모래 한 삽을 퍼붓고 포목점에 들어가서는 먹물을 뿌렸다. 산더미 같은 외상을 갚을 생각도 않고 주막에 들어가 졸개들과 마당에 퍼질러 앉아 하루 종일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들어오던 손님들이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긁어모은 돈의 반은 고을 이방에게 바쳤고 이방은 받은 돈의 반을 사또에게 바쳤다. 백성들이 아무리 관가에 탄원을 해도 유야무야 흐지부지해져 버리고 고자질한 사람은 혹독한 보복만 당했다. 재물만 뺏는 것이 아니라 부녀자를 겁탈하는 것도 다반사였다. 주막집 노처녀 주모는 아버지 병이 깊어지며 가세가 기울어져 비록 주막을 차렸지만 양반집 조신한 규수로 언행에 한 점 흐트러짐이 없었다. 노처녀 주모는 인물이 빼어나 주막집을 드나드는 뭇 남정네들이 눈독을 들였지만 그녀는 손님 술잔에 술 한 잔 따르는 법이 없었다. 최가는 수없이 주모를 겁탈하려 했지만 그녀는 혀를 깨물겠다며 버티고 은장도를 자신의 목에 대어 위기를 모면해왔다. 어느 날 늦은 밤 술이 얼근이 취한 최가가 졸개들을 데리고 왔다. 장사를 파하고 대문을 잠근 주막에 졸개 하나가 월담을 해서 대문을 열자 최가는 유유히 경첩을 따고 안방으로 들이닥쳤다. 졸개들이 노처녀 주모의 사지를 잡았다. 혀를 깨물까봐 입에 수건을 매려는데 노처녀 주모가 부드럽게 한마디 했다. 졸개들을 물러나게 하십시오. 노처녀 주모가 옷매무새를 고쳤다. 서방님으로 모실 테니 약식이나마 예를 갖춰주십시오. 최가의 눈이 둥그레졌다. 소반에 냉수를 떠놓고 최가와 처녀 주모는 맞절을 했다.
부엌에서 간단한 술상을 차려오고 다락에서 호리병을 꺼내와 두 사람은 합한주를 마셨다. 최가는 술에 독이라도 탔을까봐 주모가 먼저 마시는 걸 보고 자신도 술잔을 비웠다. 술은 입에 달라붙었다. 합한주를 석 잔씩 마신 후 최가는 호롱불을 끄고 주모를 눕혔다. 옷고름을 풀고 치마끈을 풀었다. 봉창으로 밀려든 달빛에 백옥 같은 주모의 나신이 드러나자 최가의 숨소리는 벌써 가빠졌다. 합판이 시작되자 불같이 뜨거워진 노처녀도 최가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동창이 밝아올 때까지 최가와 노처녀는 온몸을 불태웠다. 아침상까지 받아먹고 최가는 위기양양하게 주막 대문을 나섰다. 서방님, 죄송합니다. 알듯 모를 듯 주모가 중얼거렸다. 그로부터 사흘 후 최가는 드러누웠다. 온몸에 열이 나 펄펄 끓더니 이래만에 열은 내렸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다. 다락에서 꺼낸 호리병에는 눈을 멀게 하는 약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주막문은 닫히고 노처녀 주모도 최가와 똑같은 병을 앓고 장님이 되었다. 저작거리 장사꾼계에서 잔치를 열었다. 지긋지긋하던 최가의 행패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장사꾼계에서 모은 돈으로 시세에 곱절을 주고 주막을 샀다. 장님이 된 주모는 두둑한 전대를 차고 어디론가 떠나고 왈패 최가는 지팡이를 두드리며 천덕꾸러기가 되어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렸다.